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2월 13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심의 의결을 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그 부인인 김윤옥 씨도 함께 무궁화 대훈장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렇게까지 박정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훈법을 보면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한다고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받는 것이니까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사는 김윤옥 씨의 경우인데요. 이 상훈법에는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옥 씨가 최고 훈장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건 한식 세계화다 뭐다 해서 적자는 국고를 썼고 그 돈이 대부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궁화 대훈장 값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무형의 가치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훈장 메달 그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걸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금이 190돈, 여기에 은 110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수정과 루비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몇 천만 원은 되겠죠. 자, 털기전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와 함께 대선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 24개가 새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아이디로 작성된 글들은 김 씨가 직접 쓴 글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야당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잠적했다고 하는데 붙잡을 수나 있을까요? 강원도 원주경찰서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란 신분을 내세워서 취직 알선비 등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의 둘째 형부의 동생인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단계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에게 대통령 인척이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낙하산으로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면서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요. 황 씨는 이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서 5천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둘째 형부의 동생, 간단히 이야기라면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나선 셈이 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월금과 적립금이 10억 원을 넘는 23개 사립대 재단에 대해서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을 학교에 넘길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법인이 내야 하는 직원들의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에 넘기면 학교는 이를 학생 등록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요인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골을 뽑아서 직원 등표게 해주는 그런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북한이 어제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시각은 오전 11시 57분, 장소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였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한반도의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정세현 원광대학교 총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일단 이 핵실험이 예고가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은 은하 3호 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핵폭탄을 소형화, 경량화할 경우에는 이 탄도에 실어버리면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탄도미사일이 된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려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어제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보면은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원세훈 국정원장은 소형화, 경량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총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 문제는? 글쎄요, 저는 정보가 없으니까 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그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요. 근데 북쪽의 얘기는 조금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을 거고. 네.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또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탄 미사일에 실어서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 됐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네. 그러나 그 이전에 비해서 2차 핵실험 때보다는 훨씬 더 소형화, 경량화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네. 중간으로 보는 거죠, 저는. 아, 예. 네,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 했다고 하는 것이 2차 때에 비해서 소형화, 경량화 됐다는 의미일 거라고 보는 거고. 아, 예. 이게 뭐 지금 탄도에 실으려면 무게가 1톤 미만이어야 된다면서요? 이하야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관심사가 플루토늄 방식이냐 고농축 우라늄 방식이냐 했는데 조선중앙통신을 보면은 다종화된 우리 핵 억제력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 이거 그럼 고농축 우라늄으로 파악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플루토늄은 이미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라늄 탄일 거라고 대체로 추정들을 하는데, 예. 그것도 공기 중에 말하자면 그 성분을 포집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뭐 크립톤이냐, 뭐 제논이냐, 뭐 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어저께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 설명하시던데 밤에. 예. 하여튼 우라늄 탄이 됐건 플루토늄 탄이 됐건 북한의 자기들은 핵 억제력이라고 하지만 네. 핵 카드의 협상력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지금. 아, 그래요. 더구나 이제 우라늄 탄이 저급이라 할지라도 네. 그 만들기가 쉬워요 플루토늄 탄보다는. 그렇다면서요. 예. 플루토늄 탄은 저도 93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그 핵 문제에 부닥쳐가지고 네. 그때 공부를 했는데 예. 또 20년 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예. 그 플루토늄은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서 동시에 압박을 가해줘야 터지게 돼 있는 폭탄이어서 기술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예. 우라늄 탄은 한쪽에서 밀어붙이면 터지는 그런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네. 저도 그때 원자력 공학자들한테 배운 겁니다만은 우라늄 탄을 만들기가 더 쉽지요. 예. 그런데다가 우라늄 탄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면 앞으로 그것은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드는데 왜 그런가? 네. 북한에는 지금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대요. 불행히도.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전홍축을 해서 원자로를 돌리고 그걸 연료봉을 꺼내서 재처리해가지고 플루토늄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네. 막바로 우라늄 광을 캐내가지고 전홍축, 고농축 이런 프로세스를 밟으면은 그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만 네. 전기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전기로 이제 원심 분리기를 전기로 돌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 이제 한계가 있으나. 예. 그러나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심을 하면. 예.
평양시를 빼놓고 시내를 빼놓고 나머지 동네 다 불 꺼놓고 전기 불 꺼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아, 근데 그 정도로 전기를 많이 먹습니까? 전기 많이 먹죠. 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중요한 것은 빨리 이것이 더 악화되기 전에 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걱정되는 것은 전부 무슨 제재 타령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재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 얘기를 좀 넘어가죠. 이제 과학기술 영역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네. 지금 그 총장님 같은 경우는 핵실험을 해버린 마당에 제재가 뭐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네, 그렇죠. 어떤 네. 측면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핵실험을 해버렸는데 핵실험을 못하게 했어야지. 예. 핵실험을 해버린 뒤에 제재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시는 핵실험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 제재 쪽으로 가면은 4차, 5차까지 하겠다고 어저께 네. 바로 네. 경고를 하고 나섰던데 또 미사일 발사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쁜 그 콤비네이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체로 3차까지 핵실험을 하면은 경량화,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기술적으로. 근데 4차, 5차까지 가면은 그건 더 경량화, 소형화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예. 미사일 에다가 실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니까 9.11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미국이 재정 절벽인지 하여튼 국내 경제 문제 때문에 네. 이런 대외 문제에 신경을 못 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네. 뭐 아직 상원의원에서 아직도 상원의원 기분일 거예요. 지금 뭐 취임한 지 한 일주일 좀 넘었나요?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도 다 안 끝났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차기 그 후임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이 됐습니까? 지명이 됐습니까? 아직 좀 충분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 저 그 소식 못 들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나는 캠벨이 지금 뭐 이 움직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미국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공백 상황이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백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움직이든지. 네. 아니면 IMF 때처럼. IMF 때는 당선자가 직접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 당선자가 나서 가지고 특사를 새로 보내든지 지난번에 특사 갔다 왔는데 네. 그 이항구 의원은 이제 경제 전문가니까 예.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또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었죠. 네. 하여튼 특사를 새로 보내든지 아니면 최선도 예. 주한 미국 대사관의 사람들을 만나서 내밀하게라도 이거 미국이 빨리 나서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9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나섰을 때 클린턴 정부는 바로 그냥 가서 붙들어가지고 네. 뉴욕에서 얘기를 시작해서 베를린으로 건너가가지고 북한의 핵 활동을 자관 일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선례를 얘기하면서 당선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IMF 때처럼. 근데 이명박 정부는 뭐 정권의 성격상 움직이지 않을 거고 움직이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 부정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이 박근혜 당선자가 미국을 움직여 가지고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못하도록 사전에 그러니까 그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조치의 범위와 수준의 문제인데 우리 대화하자.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그 북한이 핵실험을 유예할 수가 있었을까요? 대화를 하는데 네. 북한이 그렇다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핵실험을
막을 수 있었느냐 하는 이제 그 질문이시죠? 네.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카드를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소위 반대급부. 네. 그걸 확실하게 전망을 주면 안 하죠.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에 여러 번 북한이 핵카드를 가지고 미국한테 요구했던 것은 첫째가 수교입니다. 네. 두 번째가 경제 지원이고. 예. 그리고 수교는 이제 정치적인 행위지만 예. 정치 외교적인 행위지만 수교가 되려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적대 관계가 청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평화협정입니다. 예. 근데 6.25 때 6.25가 아니라 그러니까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 때 6.25 전쟁을 마무리하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에 지금 아직 평화협정이 체결 안 돼서 한반도는 사실상 준전시 상태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도 준전시지만 사실은 북한도 준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준전시 내지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얘기입니다. 지금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예. 미국이 아무 때라도 칠 수 있다. 그렇죠. 더구나 벌써 60년이 넘은 일이지만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였던 북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 이후에 소위 보복 차원에서 얼마든지 때릴 수 있다. 한국도 북한을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수교는 정치 외교적 행위지만은 수교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군사적 일종의 안전 보장. 네. 이거를 해달라는 것이 핵카드의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 총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2기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국무장관은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뭐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대한반도 정책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동아태 차관보는 또 교체의 국면에 있고. 예. 간단히 그럼 대한반도 정책이 좀 공백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북 수교라든지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이거는 대북 정책의 방향을 상당히 선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없는 거 아닌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지금은 그렇죠. 예. 그러나 예. 하여튼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새로 좀 뽑혔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백악관에서 나서든지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악관이 움직여야 됩니다. 백악관이. 네, 백악관이 움직여가지고 백악관이 결심을 해서 현재 뭐 뉴욕 채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뉴욕에는 네. 뭐 북한 대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뉴욕 채널 통해서 저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외교안보 라인업이 끝나면. 예. 바로 공식적인 공적으로 하든지 비공개로 하든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9.19 공동성명에서 말했던 네. 수교와 예. 그다음에 경제 지원 네. 그리고 평화 체제 예. 이 세 가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9.19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부시 정부 때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시 정부마저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네. 수교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 지원 해줘야 된다. 예. 그다음에 평화 체제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 합의문에 박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기초 작업은 이미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시 정부가 그렇게까지 합의를 해놓고. 네. 이 이행을 하는데 조금 우물우물하니까. 그렇죠. 북한이 다시 강수를 두지 않았어요. 예. 핵실험했죠 2006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미국이 나서가지고. 예. 진짜 이거 왜 이러느냐 하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꿈을 냈다고 이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예. 만들어낸 것이 이른바 2007년 2월 11일 2.11 합의입니다. 예. 2.11 합의를 보면은 하여튼 북한이 해달라는 것을 바로바로 이행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다시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합의를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네.
미국도 북한과 약속을 해놓고 꿈을 댔다. 꿈을 대거나 아니면 정권이 교체되면서 네. 이전 정부의 약속을 뒤집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정권이 교체된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보면은 네. 핵 문제는 북한이 강수를 두면은 협상이 시작되고 협상이 되고 나서 약속이 이행이 안 돼서 제재로 들어갔다가 네. 제재로 들어가면은 더 반발해서 북한이 더 초강수를 두고 그러면 다시 또 제재 운운을 하다가 슬그머니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이클을 그랬다 반복을 했다 내지는 나선행으로 더 증폭되어 왔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거기 핵심은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서 전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예. 반발로서 북한이 더 강수를 뒀다고는 그거는 지금 눈 감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예. 그 정권 교체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자세로만 나갔으면은 지금 핵 문제는 여기까지 안 왔어요. 네, 그래요. 자, 이 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 중국, 미국이 모두 권력 교체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은 더 설명할 것도 없고 중국도 이제 시진핑 체제가 출범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오바마 2기가 이제 출범을 하고 있는데 네. 북한이 어제 핵실험을 한 게 이 그 주변 세 나라의 권력 교체기까지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어차피 북한이 이렇게 강수를 두면 네. 미국의 대외 정책의 그 특성이라고 그럴까? 네. 또는 그 핵 정책의 특성상 예. 비확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회담에 나올 것이다. 결국은 회담에 나올 것이다. 예. 또 중국도 예. 하여튼 미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협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이 오히려 더 그렇죠. 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경쟁 갈등이 더 예. 심화되고 있는 측면인데 미중 관계가 그렇게 갈등 경쟁 관계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북한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한다. 네. 결국 우리를 달래로 나설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레버리지를 가지려면은 예. 북한이라는 나라를 중국 편으로 어쨌건 끌고 있어야 돼요.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을 계산하면은 판이 왜냐면 다음번 회담이 열리는 때 처음부터 몸값을 키워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때 손을 못 쓸 때 일을 벌려버리자. 뭐 이런 계산을 했겠죠. 소위 공백기에 미국도 어정쩡하고. 네. 그렇다고 지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그러지 말라고 해봐야. 네. 중국 말은 뭐 어떻게 보면은 대충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중국이 적극적으로 말릴 수는 없고, 미국은 어정쩡한 상태고, 뭐 한국은 어차피 저쪽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를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이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벌려버리면,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회담은 열릴 수밖에 없고, 그때, 북한의 협상력은 굉장히 커져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한 10억 정도 받아낼 수 있는 것을 한 100억짜리로 몸집을 키우자.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으려고 봐요. 이 시기에 터뜨린 것은. 네. 자, 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 핵실험 이후에 아주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 들어갈 때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십니까? 총장님? 비판이야 해야죠. 우리도 비판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예. 근데 어저께 무슨 여야 결인지 내놓은 거 보니까 그게 무슨 그건 비판도 아니고 또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그래요? 그 애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화가 났으면 화가 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문구를 찾든지.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이상한 하나 나왔던데
중국도 그런 점에서는 화가 나죠. 네. 화가 나니까 비판해야죠. 왜냐하면 자기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사고를 쳤다고 해서 네. 북한이 중국의 자치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내칠 수 있느냐? 내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막상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뭐 제재 결의가 시작이 되더라도 네. 결국은 중국이 뭐 우물쭈물하거나 네. 아니면 바로 뭐 제재 동의에 들어가더라도 제재 합의를 해놓고 결의안까지 만들어 놓고 중국이 안 움직이면 소용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상투 잡힌 쪽이 중국 같네요. 북한한테 상투 잡힌 게 중국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네, 어떻게요? 상투 잡혔다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아, 상투 잡혔다? 예. 아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과거에 50년대, 60년대 미소가 아니라, 그렇죠. 중소. 예. 중소 분쟁 시기에. 네. 중소 분쟁이 나중에 중소 대결로까지 갔습니다만. 예. 그때 북한이 미국과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면서 절묘하게 양쪽을 그렇죠. 활용해서 예. 그 외교적 입지를 키우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중 사이에서도 사이에서 지금 양다리 외교로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을 넣을 수가 없어요. 또 미국도 북한을 이라크처럼 치고 싶겠죠. 네. 근데 이라크에는 중국 같은 배후 국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 뒤에는 중국 같은 배후 국가가 있기 때문에 예. 함부로 치지도 못하죠. 바로 미중 전쟁을 번지니까. 그렇죠. 6.25 전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국이 그 당시에 정권 초기 때문에 네. 뭐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제 참전을 했는데 예. 바로 뭐 10월 그때 중순에 압록강을 건너오면서 네네. 다시 밀려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휴전으로 바로 들어갔지만 예. 그때 1950년도에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네. 2013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천양지차 아닙니까? 아, 국력의 차이가 뭐 말도 못해요. 지금은 과거의 소련보다도 네. 과거의 미소 대결 시대 소련보다도 중국의 힘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박근혜 정부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박근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거라고 총장님은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자신의 안보관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기 때문에 당선인 자신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전망할 수가 없고. 네. 다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랄까 인수위 예. 멤버들로 봐서는 결국 한미 공조 타령이나 하고 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죠. 당장에 지금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그 주변에서 측근인지 참모인지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던데 언론 보도 여기 보니까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행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도 말이 되지만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미국은 과거의 클린턴 정부처럼 지금 2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지만 하여튼 동아태 차관보가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미북 대화를 시작하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스스로 퇴로를 막지 마라 이거예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겁니다. 참모들이 대통령 당선자가 그야말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놔야지
지금부터 결정권도 없는 사람들이 뭐 무슨 신뢰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 현재 면면으로 보면은 미국 한미 공조 뭐 타령이나 하겠지만 네. 한미 공조 타령은 해결책도 아니고 예. 더더구나 제재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북미 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북미 대화를 통해서 예. 시작은 북미로 하지만 예. 결국 이제 육자회담을 살려내야 돼요. 재개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육자회담에서 이미 북핵 카드를 무력화시킨다고 그럴까? 또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1항이 북한의 핵 포기예요. 예. 핵 포기의 단계를 쭉 거기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런 단계로 핵을 포기한다. 2항이 미국과 일본의 대북 수교입니다. 네. 그거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했던 거에 대한 일종의 상호주의적 반대 급부예요. 예. 3항이 경제 지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게 경제 지원해준다. 4항이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네.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를 논의한다. 근데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 논의는 2항의 미북 수교, 일북 수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그게 이제 부시 정부 때 그거고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첫 해 예. 북한이 이제 그 핵실험 북한이 바로 그때 미사일 발사를 했죠. 그렇죠. 오바마 정부 초에.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클린턴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바로 그 9.19 공동성명의 사항에 들어가 있는 평화체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미사일 발사 후에 네? 미사일 발사 후에 그렇죠. 예. 바로 그 9.19 공동성명 사항에 들어가 있는 평화체제 논의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네. 미북 수교 문제와 연결을 시키는 식으로 육자회담을 풀어나가자라는 식의 전망만 주면 예. 그러면 북한은 더 이상 이런 강수를 안 두고 협상에 나올 텐데 네. 다만 정권 초에 예. 핵실험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줬더라면은 몸값은 그렇게 높지 않아졌을 텐데 이제 핵실험까지 해버렸으니까 새로 시작되는 거기서는 북한이 경제 지원의 규모를 더 키우라고 그러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말이죠. 예. 그 첫째 박근혜 당선자가 과거에 방북을 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다라는 점. 예. 그다음에 둘째 대선 이 직후에 뭐 공식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를 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나면 이 그 대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미국을 봐라. 미국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자인 닉슨 대통령 시절에 중국과 수교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관계가 진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좋죠. 근데 예. 2002년 그때가 5월인가? 예. 그렇죠? 네. 그때 방북할 때 제가 이제 통일부에 있을 때입니다. 예. 근데 매우 참 조심스러운다고 신중한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 방북하기 전에 통일부 장관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시내 어디선가 만났어요. 네. 예, 만났는데 만나자는 취지나 목적은 뭐냐면 가서 어떠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말하자면 실수를 안 하느냐. 예. 뭐 그래서 참 그야말로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 대개 그냥 사진 나올 수 있는 짓은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구나. 그리고 꼼꼼하다.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때 북한과의 대화에서 몇 가지 이러이러한 것은 좀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라. 예. 맑고 둘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그야말로 책임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무슨
뒤집어 쓰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예. 조심하라 뭐 예. 굉장히 꼼꼼하게 그 질문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고 다녀와서는 또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정부에 보고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차분하게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물론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거 할 수 있죠. 근데 또 보수 진영에서 안심을 하고 그 정책을 지지 내지는 따라줄 거고. 그렇죠. 근데 보수적인 닉슨이 무슨 그 중국과 수교할 수 있었다고는 그것은 예. 보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 그 당시에 미국의 국력이 더 이상 소련과의 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적으로 취약해졌습니다. 월남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월남전에서 철수를 하면서 상대편인 공산 세력을 두 쪽을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은 거지. 예. 그러니까 중소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이지. 예. 무슨 그 공산주의에 대한 포용력 때문에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요. 키신저가 그럴 사람입니까?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총장님께서 이제 박근혜 당선자가 방북하기 전에 만났을 때 일화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에 가서 조심해야 될 거를 좀 알려달라는 이 이야기를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박근혜 당선자가 집권 이후에 아주 과감하게 대북 정책을 개선하기에는 또 너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그건 좀 다르죠. 그건 다릅니까? 네, 그때는 소수 정파였었고. 네네. 그때 한나라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무슨 미래연합인지 거기 대표 자격으로 갔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신분이 그거 있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때 이제 그 방북을 한 뒤에 북쪽 사람들이 뒤에다 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는 걸 막겠다는 계산이었겠죠. 그런 차원에서. 왜냐면 여기 북한 다녀오면은 무슨 종북이니 무슨 친북이니 좌빨이니 별 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몰리고 싶지 않다는 국내 정치적인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조심만 해서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보라는 것은 방어가 곧 안보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재가 안보고 방어가 안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스키핑은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피스키핑만 가지고는 안보가 보장이 안 된다 이게. 확실하게 상대방의 군사적 적대 의지를 줄이거나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더 근원적인 해결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피스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스키핑은 기본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국방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피스메이킹은 누가 합니까? 외교부고 통일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북 피스메이킹은 통일부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지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연대해가지고 북한이 더 이상 그런 어떤 이 도발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외교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소위 고유의 그 기능이라고 그럴까? 목적을 골고루 쓰라 이거예요. 골고루 쓰라. 그러니까 피스키핑을 하되, 그걸 기본으로 하되 피스메이킹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나 의지를 또는 대남 위협 의지를 필요성을 최소화하면은 그게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예요. 국민들은 국방비가 증액되고 군인들이 그 철조망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 때문에 안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가령 서해상에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또는 군사 시위를 한다든지 하면은 불안해져요. 아무리 이쪽에서 철조망에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피스메이킹
프로세스죠. 그렇죠. 예. 그걸 같이 해줘야 돼요. 그 추가 질문이 그 최대석 인수위원이 돌연 사퇴를 했고 네. 그 직후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최대석 인수위원 주도하에 북한과의 비밀 접촉을 추진하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사퇴를 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뭐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당선자의 의중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당연히 봐야 되는 걸 거고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당선자 입장에서도 뭔가 대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뭔가의 프로그램 내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네. 최대석 교수가 그 주도한 무슨 대북 접촉 네. 때문에 그랬는지, 네. 뭐 그건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 접촉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무슨 뭐 이 사퇴를 시켰다고 보지는 않고 그것을 지금 그 민감한 시기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말하자면 들통나게 한 것은 좀 미숙하다. 그거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 예. 그거 그 차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 저는 만약 접촉을 시도했었다면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캠프의 사람들이 그걸 시도했다면은 네.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예, 여쭤본 예.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려면 제 입장에서 볼 때도 감쪽같이 했어야죠. 그 선수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쪽 선수한테 들킨 거지 우리 쪽의 선수들한테. 그렇죠. 뭐 그때 보도로 보면 국정원이 제동 걸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해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그 이 북한 핵실험 배경을 두고 국내 언론에서는 또 아직 그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대내용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체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공고화됐다고 지금 총장님은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김정은 체제 공고하니 김정은 체제에 무슨 위기니 하는 것이 예. 그 북한의 정치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습니까? 예. 그거 왕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젊은 세자가 그 전하가 돌아가신 뒤에 젊은 세자가 동궁이 그 등극하면 그날로부터 상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염이 하얀 노대신들이 전화하면서 정책권에서 이렇게 해다 저렇게 해서 결정하잖아요. 예.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거기 왕조예요. 예. 그리고 4대째입니다, 지금. 3대째. 3대째죠. 예. 김일성 왕조나 다름없는데, 그걸 두고 무슨 김정은의 무슨 체제가 뭐 흔들리느니 뭐 리더십이 뭐, 그거는 예. 북한의 정치 문화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야말로 객담이에요, 객담. 오히려 객관적 사실이기보다는 희망사항이 반영이 된 분석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저쪽에서 지금 이런 시기에 김정은 뭐 체제가 아니라 북한이 이런 일을 왜 하는가를 생각해야지. 그건 국내 정치적으로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아버지의 유훈이라고 그래서 강성국가니 강성되고 뭐 이런 것을 갖다 와서 한번 그 실현해가지고 아버지 생일 생일이 아니라 그렇죠, 생일이죠. 금년이 13년이면은 2013년이면 살아 있으면은 지금 70 하여튼 그는 7순이나 8순은 아니고 하여튼 그 생일 축하 의미도 있는데 이 시기에 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를 벌려놓은 뒤에 반드시 수습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를 벌려놓으면 미국의 미국의 외교 정책이 그런 것이다 말이야. 그다음에 미국의 비핵화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때 몸값을 키우자. 이때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이 시점을 택한 거지. 지금 이미 김정은이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1년이 넘었고, 전 지난번에 지난 여름에 압록강 도만강에서 한 8박 9일 쭉 강변에서 북한을 바라본 그 여행을 한 적이 있지만은 도대체
선군조선의 태양 무슨 김정은 뭐 장군 만세 이런 거 써붙여놓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거기는 예.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 문제는. 예. 그거 거기 그 리더십에 도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그래요. 장성택이 하겠어요. 최룡이 하겠어요. 얼마 전에 뭐 한 언론 보니까 장성택이 회의에서 삐딱하게 앉아 있다고 뭐 그 대수특필도 했던데요 보니까. 그만큼 안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장님.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도 아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북핵 문제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건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일, 이게 기묘하다는 게 정세현 총장의 진단입니다. 더불어 실기를 함으로써 북핵의 몸값만 키웠다는 게 정세현 총장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와 둘이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세현 총장의 말대로 피스메이킹은 너무나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